2025년 7월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50년 전 한국의 위대한 수행자 타노스님께서 2025년 7월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고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내용이 지금 일본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한마나바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80일 후 동아시아의 지도가 바뀝니다. 일본에선 이미 20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를 시작했고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30%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타노스님,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도 직접 찾아가 미래를 물었던 분, 그분은 1970년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7월 일본 열돌은 세 조각으로 나뉘어 바다로 사라질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2025년 7월인가? 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각, 도쿄에서는 수백만 명의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사카 항구는 텅 비었고 교토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피는 흰열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은 한마나다의 충격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치키 류라는 이름의 예지몽 만화가가 올해 초 방송에 치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일본이 바다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치키 류는 14년 전 북일본 대지진에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996년에 그린 만화 한 컷 거기에는 2011년 3월 11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거대한 해일이 후쿠시마를 덮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일어났고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본 비전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일본 해구 깊은 곳에서 시작된 화산 폭발, 바다 및 지각이 갈라지며 솟구치는 용암, 그리고 뒤따라오는 거대한 물의 벽.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 해일의 높이는 2011년보다 3배나 높을 것이며 일본 열도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이 공개된 후 일본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만 주변 아파트 가격은 불과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나고야, 센다이 같은 해안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내륙으로 이주했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기업들은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 이 모든 공포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이미 50년 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의 만화다가 아닌 한국의 위대한 스님의 입에서 말입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파나. 1970년대 아무도 지구온난화를 몰랐던 시절, 아무도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지 않았던 그때 타노스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세 조각으로 갈라져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 시기는 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달력의 날짜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후였습니다. 그때는 1975년 가을이었습니다. 월정사의 작은 방에서 타노스님은 몇몇 제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스님은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세 조각으로 나뉘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제자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타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우주의 균형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기울어진 지구의 측이 바로잡히는 것이다. 타노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본명 김금택으로 태어난 그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었고 유교, 도교, 불교를 모두 순nhập한 동양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직접 찾아와 미래를 물었던 사람, 한국 불교 역사상 원효, 이산 이후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화엄경 번역을 완성한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예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일본 해구 아래 지각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재편성이다. 1970년대
아무도 기후변화를 말하지 않던 시절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노스님의 예언이 일본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중심이다. 스님은 이를 간태지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에 새로운 축이 세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물이 넘치고 땅이 무너질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을 지키느냐다. 한국은 그 중심을 지켜 운명을 타고났다. 오늘날 파츠키류의 예언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파노스님의 50년 전 예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예언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시기도, 규모도, 심지어 일본이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는 구체적인 묘사까지도 같습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은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번 달일까요? 파노스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각이 움직이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균형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파노스님은 우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파노스님이 말한 기울어진 지구축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제자들에게 팽이를 돌려 보이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팽이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몸부림친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탐욕으로 기울어진 축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북극의 비나다 녹는 것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모두 이 거대한 재조정의 일부라고 스님은 보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게의 균형이 바뀐다. 가려워진 북쪽과 무거워진 바다. 이 불균형이 지각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압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불의 고리 위에 놓인 일본 열도라는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부조리를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침략, 자연 파괴로 얼룩진 역사의 업보가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참고 또 참다다 마침내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기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물이 넘치고 땅이 무너질 때 중심을 지키는 자가 새로운 주인이 된다. 파노스님은 한반도가 바로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승국일까요? 스님은 이를 간태지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간태지축, 즉 하늘과 땀을 잇는 새로운 축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에 있는 다리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심점이다. 지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균형의 중심에 서 있다. 더 깊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침략하지 않고 침략당했다. 빼앗지 않고 빼앗겼다. 이제 그 인내와 고통의 세월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스님은 한민족의 역사적 고난이 오히려 새 시대의 자격을 만들어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중심은 무력이나 부가 아닌 도덕과 정신이다.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파노스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정신적 가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노스님이 본 미래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노스님만이 이런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예언자들이 똑같은 시기, 똑같은 변화를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 각국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시기, 같은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먼저 인도의 수년 예언가 아비갸 아난드를 보겠습니다. 올해 겨우 19살인 이 젊은이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 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류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작은 땅에서 비출 것이다. 그곳은 동쪽이다. 아난드는 점성술과 베다 경전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그가 계산한 행성의 배열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화성이 역행할 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된다.
그가 말한 작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유럽으로 눈에 굴려보겠습니다. 헝가리의 V 페터라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100년 전에 이미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 무너진 서양 문명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네 번째 깃발이 동쪽에서 나타날 때가 그때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네 번째 깃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V 페터가 남긴 숫자 암호를 풀어보니 그것이 가리키는 연도가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성 예언가도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안개가 세계를 덮은 후 진실이 드러나는 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를 묻자 그녀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째, 바로 올해입니다. 이대 예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모두가 동쪽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작은 나라를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물질이 아닌 정신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파노스님이 홀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라.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이끌고 어떻게 시작될까요? 파노스님은 그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민중이, 무기가 아닌 마음이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가 왕이 되려 하는가? 그는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다. 누가 종이 되려 하는가? 그가 모두를 살릴 것이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는 높고 낮음이 뒤바뀐다. 이것이 바로 파노스님이 본 민족의 시대였습니다. 총과 칼로 지배하던 시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가 무너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힘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산꼭대기의 눈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하지만 골짜기의 샘물은 마르지 않고 흐를 것이다. 스님이 간주한 것은 진정성과 정의였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아무리 높아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지만 진실 위에 놓인 작은 돌 하나는 천년에 간다. 새로운 지도자는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춰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는 자가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는 자가 자신과 모두를 살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의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파괴와 착취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타노스님은 리더의 역할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지도자가 탐욕스러우면 나라가 병든다. 지도자가 맑으면 나라가 맑아진다. 한 사람의 마음이 수천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각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지 말라. 1000만 개의 촛불이 동시에 켜질 때 그것이 진정한 빛이다. 스님은 집단의식의 각성, 민중 전체가 깨어나는 순간을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불의에 맞서고 작은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이 순식간에 퍼지고 거짓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적신다. 파노스님의 이 말씀처럼 힘없고 작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파노스님은 불교의 인과법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정치인이 파노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일본이 정말 바다에 잠긴다면 그것은 하늘의 벌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벌이 아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타노스님은 일본의 침몰을 신의 심판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과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전쟁과 침략, 자연 파괴와 파멸, 이 모든 행위가 쌓이고 쌓여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스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선영했습니다. 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바람 때문인가? 아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바람은 반지 쓰러뜨릴 뿐이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재앙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진짜 원인은 오랜 세월 쌓인 업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업을 만든 것이 인간이라면 업을 풀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수되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칼과 같다. 자비가 이수되 지혜가 없으면 눈먼 사랑과 같다. 둘이 하나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스님은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타노 스님이 예언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자비심이었습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스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군사력도 기술력도 아니다. 진정한 준비는 마음이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키우는가, 미움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큰 물이 밀려와도 맑은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땅이 흔들려도 바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변화다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중심을 잡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노 스님이 예견한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파노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르게 녹고 있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후지산은 300년 만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노 스님이 말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세 조각으로 갈라져 가라앉을 것이다.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을 것이다. 지구의 축이 바로잡히며 대륙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자동 핵폭발로 인류의 60에서 70%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스님은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도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새 세상의 씨앗이 될 것이다. 생존의 조건은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한반도는 안전하다. 이곳은 새로운 문명의 요람이 될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영적으로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파츠키 류가분과 타노 스님이 예언한 것, 세계의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요? 마음속의 탐욕은 버렸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준비는 되었습니까? 물질보다 정신에, 경쟁보다 흉열에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파노 스님의 예언은 강고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미리 알았으니 준비할 수 있고 준비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새로운 시대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닉. 어제 새벽 3시 중국 서천성 청두시에 위치한 인민병원에서 12살 소녀가 갑자기 한국어로 외친 단어입니다. 의료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정확한 날짜까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60일 후 대한민국 대통령 파닉.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주중 한국 영사반에 긴급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이미 3차례의 예언을 남겼고 모두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홍콩 시위, 2022년 상하이 전면 봉쇄, 그리고 작년 일본 대지진, 모두 예언 2달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언은 정과 달랐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파능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한국인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남겼습니다. 700만.
700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 내부는 긴급회의 중이며 국정원과 각 정당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0회,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700만 중 한 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60회, 중국 소녀가 말한 이 숫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순이 달력을 펼쳐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의 언어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동양 철학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신성한 주기입니다. 갑자년에서 시작해 개인년으로 끝나는 총간지지의 한 바퀴처럼 이것은 우주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60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계의 문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20일은 결정의 문입니다. 이 기간 또한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폭로, 예상치 못한 고백, 오랫동안 감춰졌던 문서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다음 20일은 평가의 문입니다. 모든 행동과 침묵, 모든 선택과 회피가 우주의 저울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일은 반절의 문입니다. 낡은 시대와의 완전한 이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근 한국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에 뉴스 앵커들의 표정에 스치는 불안함, 정치인들의 급작스런 일정 취소, 새벽에 열리는 비공개 회의들, 청와대 주변에 맴도는 검은 승용차들의 수가 늘어났고 국회의사당 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영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물질 세계도 그 진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2016년 가을과 똑같다.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의 가을의 무거운 침묵을 기억했으나요? 그때도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었죠.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직접 시간표를 제시했으니까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영적 시계는 하루를 지웁니다. 60, 59, 58.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영적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 하나, 여야 정치인의 의미심장한 침묵, 갑작스런 인사 개편,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테피스트리를 짜는 시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시계가 영을 가리키는 그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혼돈의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징조를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첫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60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 한국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드라마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무거운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 중국 소녀의 예언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한 시대의 운명을 짊어진 영적 상징으로 지목했습니다. 소녀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죠. 예언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니까요.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5천만 영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가 짊어진 것은 단순한 행정적 책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가 집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릅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한, 분단의 아픔, 민주화의 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의 희망까지 모두 담긴 무게입니다. 그의 펜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카메라와 여론조사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시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저울이 그의 모든 결정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서명하는 모든 문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그가 침묵하는 순간까지도 영적 기록부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역사의 절안점마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을 참지할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옆에 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죠. 지금 청와대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 명의 정치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
우리 모두의 상처와 꿈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소녀가 본 환상 속에서 그는 거대한 천칭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어포가,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가능성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의 다음 행보가 이 균형을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의 모든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우주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의 변화래, 그의 목소리의 떨림에, 그의 침묵의 의미래.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심판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 소녀가 말한 탄핵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검사도, 헌법재판관도 없는 법정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법정입니다. 재판장은 바로 5천만 국민의 집단 양심이고 배심원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판사는 바로 역사 글 자체입니다. 이 영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률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잊혀진 약속대, 외면담한 진실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하나씩 증인석에 오릅니다. IMF 때의 길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 세월호의 차가운 바닷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간절함, 분달의 철조망에 갇힌 이상가족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재판의 피고인이 반지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심판대에 서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됩니다. 그가 떠있면 우리도 떱니다. 그가 침묵하면 우리의 목소리도 막힙니다. 그가 용기를 내면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운명의 승리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시험이 전체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법칙. 최근 청와대 주변에서 목격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켜지는 집무실 불빛, 혼자 저원을 거니는 고독한 실루엣, 참모들조차 알 수 없는 긴 침묵의 시간대. 이것은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영적 압박 속에서 영혼이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매 순간이 시험이고 모든 선택이 갈림길입니다. 이 영적 법정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고 망설임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명에 미루는 것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애매한 표현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우주의 저울에 무게를 더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거대한 산사틀을 일으키고 작은 용기 하나가 기적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60일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매일매일이 소우주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주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판결물에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소녀의 환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 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균열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깨지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집단 영혼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균열은 38선처럼 지도에 그을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을 가르는 지역 갈등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분열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갈라짐, 믿음과 의심 사이의 심연, 희망과 절망 사이의 공허입니다. 가족이 식탁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오랜 친구들이 말을 끊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열입니다. 사실 이 균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과 독립, 6.25의 좌와우, 군사정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외환위기의 승자와 패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여왔습니다. 진짜 치유는 한 번도 없었죠. 그저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억눌린 아픔은 더 큰 폭발을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 균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분노, 이유 없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소셜미디어는 전쟁터가 되었고 댓글창은 지모의 부관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선택하고 이해보다 심판을 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균열이 물체계로 스며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 소녀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균열 사이로 황금빛 빛이 새어나오는 것에
마치 깨진 부자길의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치기처럼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균열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균열을 더 벌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치유의 첫걸음을 뗄 것인가? 탄핵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됨의 현안, 영적 포합의 현안 마지막 초대장.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는 평온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가 이름 붙인 이 개념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파날, 방향을 잃은 항해,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지만 이 어둠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여명을 위한 우주의 준비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아시나요? 새벽 4시, 별마저 희미해지고 달빛마저 사라질 때 세상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중국 수녀의 예언이 말하는 60일은 바로 이 영적 새벽의 시간입니다. 낡은 하루가 죽어가고 새로운 하루가 태어나기 직전의 신성한 고요와 이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의 탑, 클리한 침묵의 문화, 진실을 가리는 화려한 포전대,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죽어야 하듯 우리의 집단 영혼도 낡은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항상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그 인물도 지금 자신만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극도의 고독, 모든 결정의 무게에 짓눌리는 영혼, 과거의 선택들이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악몽.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태워 순금을 만드는 도가니처럼 영혼이 진짜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어둠의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정치적 전략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숫자도 방해 지지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용기,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 용기는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중국 수녀는 한상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는다. 지금 우리 위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일 후 그 별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어둠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필 12살 중국 수녀였을까요? 왜 유명한 예언가도, 영적 지도자도, 정치 분석가도 아닌 스촨성 시골 마을의 평범한 아이였을까요? 이 질문 속에 이번 예언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가장 순수한 그릇을 택합니다. 권력에 물들지 않은, 욕심에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의 논리에 갇히지 않은 영혼을 찾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한 호수와 같아서 하늘의 미시들에 그대로 비춥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너무 많은 파문으로 일렁해서 진실의 모습이 왜곡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은 허무맹랑하다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공장에서 야근하는 아버지는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확성기로 외치지 않습니다. 진실은 속삭입니다. 바람소리 속에, 빗방울 소리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속삭임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특정 숫자가 반복해서 보이거나 이것들은 모두 영적 세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넘깁니다.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 소녀가 한국어로 말한 그 순간 병실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고 창밖의 새들이 일제히 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영적 메시지가 물체계로 전달될 때 일어나는 공명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명이 한반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가슴 한구석의 묘한 떨림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에 이식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중국 소녀의 예언, 60일의 영적 시계, 심판대의 선 지도자, 민족 영혼의 균열,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 다가올 새벽.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판액이라는 단어는 반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메시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판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며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예언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도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다는 것. 운명은 불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쓰여집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은 정해졌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해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거실에서도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즉시할 것인가, 두려움에 갇힐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물질기를 만들고 그런 물질기가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슴이 두근거렸나요? 등골이 서늘했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나요? 그 모든 감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것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여러분이 감지한 변화의 조짐들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깨어난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될 때 진정한 별하다 시작됩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예언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크면 너머를 보는 사람들, 영혼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수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0회 시계는 이미 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녀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폭풍은 축복이 이른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한반도가 깊은 어둠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하늘이 운명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민족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된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언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의 예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예언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에 넘어 전해진 예언의 말씀들,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울리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영적 스승이 보았던 미래의 모습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가 예견했던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도 항상 예언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고 결국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예언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가로, 그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책에는 2018년과 2025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그 해에 태어난 정가록은 평생을 깊은 수행과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6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편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는 이 해를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부터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2025년에 찾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정가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올해 초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가록이 예언했던 그 징조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화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올해 들어 주변에서 일어난 특별한 변화나 징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가 정가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과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가록의 특별한 영적 여정과 그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정가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무앗대살은 이 아이의 눈에는 천년의 시간이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조선의 미래,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까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에서 보낸 20년의 수행, 그곳에서 그는 불교의 예지, 도교의 순환적 시간관, 그리고 유교의 통치 철학을 하나로 아우르는 독특한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깊은 철학적 통찰과 정치적 지혜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정가록은 권력과 정치를 하늘의 순환적 원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이끌 줄 아는 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즉위를 미리 알린 것을 시작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과 그 이후의 혼란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있으나 그의 자손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도 15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동쪽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이 땀을 유린할 것이라는 구절은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비극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경제 발전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미리 쓴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정가록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위기 때마다 그의 예언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을사년에 맞이한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언.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술년이 오면 큰 별이 떨어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7년간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가록이 남긴 이 신비로운 구절은 2018년에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를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 강력했던 세력의 몰락, 새로운 질서의 부사, 마치 영적 스승이 우리 앞에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예언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 것. 이 구절은 2018년의 격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 마치 그 해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별의 등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자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땅을 다스릴 것이란 구절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닌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18년의 한반도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녹기 시작했고 세계는 놀란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대립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를 봄날의 해빙처럼 오래된 갈등이 녹아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적인 표현은 그 시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새들이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환호할 것이나 곧 시련의 구름이 몰려올 것이란 예언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2018년 이후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과 마주했습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록이 말한 시련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더욱 큰 운명적 전환점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가 정확히 7년간 지속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정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7년 전 정가록이 예견했던 대전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산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을사년에 이르러 모든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리다. 그러나 그 재물의 행방이 미심을 뒤흔들 것이니 정가록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국부 집중 현상,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예견했던 재물의 집중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가록은 요미 구슬을 물고 하늘로 오르려 하나 그 구슬이 누구의 것인지 묻는 소리가 땅을 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2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성공이 새로운 보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재물이 모이면 시기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요 바다 건너 강대국들이 우리의 부를 노리게 되리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제 무역 갈등과 경제 패권 다툼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모든 보전 속에서 한국 겸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상황을 작은 나라가 큰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한 재물의 집중이 가져올 시련입니다. 그러나 정가록은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인 재물이 다시 흩어져 백성에게로 돌아갈 때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리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사,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등장,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이 모든 변화다 정가록이 예언한 재물의 재분배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정가록의 마지막 예언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을사년의 경제적 혼란이 결국 새로운 형태의 부의 분배 시스템을 탄생시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늘이 택한 이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5년 을사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 시간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다시 그 운명의 해로 이끌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대한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맞이했습니다. 을사능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정가록은 이미 이 비극을 예견했습니다. 을사년에 나라의 주권이 흔들릴 것이요 백성들은 통곡할 것이나 이를 막을 힘이 없으리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을사능력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배신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가록은 이를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맞이한 을사년,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절합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돌아올 때 옛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이 시험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1905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바로 이 번영의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강해진 나라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요, 안으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고립될 것이니 이 예언은 마치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국내 갈등의 심화,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1905년과 2025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정가록이 말한 시험의 시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교훈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배웠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시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가록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을사년의 시험에 대해 경고한 또 다른 영적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파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고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우선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을사년의 봄, 한반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이는 정가록이 예언한 그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수백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살았던 두 영적 스승의 예언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남사고 선생 역시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오래된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구절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천자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을사년에 금이 쌓이고 흩어지며 백성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구절, 이는 정가록이 말한 국가, 재산의 집중과 분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예언이 서로를 보완하고 확인하며 2025년 을사년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자들이 모두 정치와 영성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영적 깨달음 없는 권력은 백성을 해치는 칼이 될 것이라는 보우선사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징조들, 1월 첫째 주에 일어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둘째 주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동, 셋째 주의 사회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예언 속 징조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예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예상치 못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이는 정가록과 다른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현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거진 새로운 형태의 저하, 기성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 모든 것이 예언 속에서 언급된 미심의 대절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우선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며 이는 천년의 태평성들의 여는 시작이 되리다. 이 말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수백 년 전 여러 영적 스승들이 예견했던 그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갈 주체는 바로 깨어있는 백성들이라고. 정가록의 예언은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깨어있는 백성들의 손에서 시작되리다.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을사년 초입인 지금, 우리는 이미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일어난 전국적인 움직임은 정가록이 말한 깨어있는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반적인 예시였습니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 백성의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흘러가리다. 정가록의 이 예언은 민심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시기에 이 말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가록은 이래 모래알이 모여 산을 이루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실현의 해가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해를 백성들의 힘이 꼽히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기는 새로운 보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변화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동요, 사회 구조의 재편, 국제 질서의 변화, 이 모든 것 속에서 백성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올해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재물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봄에 있을 권력의 이도, 그리고 마지막은 가을에 있을 미심의 대절안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정가록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명을 깨우고 1000명의 깨달음이 나라를 바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가록은 백성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시련도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운명은 선택하는 자의 것이니 가 가슴 깊이 울립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 선택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정가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속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걸을 때 어둠은 빛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리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을사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